오늘 비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음악을 항상 들려주시는 우리 조규진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충무에 가면은 배를 타고 한 시간 가면 축도라고 있습니다. 축도. 우리나라에 축도가 많아요. 기장에도 축도가 있고, 이 대나무가 자라는 성을 축도라고 이름 붙이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축도가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 축도에는 제기 중소기업 개발원이라는 일종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제기, 다시 일어난다.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가나든지 문을 닫은 사람들이 다시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수원입니다. 부산에서 이 가스불을 하시는 전원태 회장이라는 분이 한 10년 전에 뜻을 두고 그 성문 가구가 한 20, 30가구가 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4주 간격으로 4주를 기한으로 해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는 강연하러 갔습니다.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제일 충격을 받는 게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납니다.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아마 부도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면 우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끌어대가지고 더구나 이 친족들 돈을 많이 빌립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 망하고 이웃 친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옥 가기도 하고 가장 큰 충격이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일인데 여러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10명 고용을 하면은 10명 플러스 한 3, 40명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인들을 성직자라고 하는데 기업인도 성직자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 한쪽은 정신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이고 한쪽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누가 더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기업인이 성직자인데 여기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모험이 있는 거죠. 기업은 모험입니다. 그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이 부도나고 문 닫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느냐 못 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죠. 성공한 기업인 중에 아마 부도 한 번 안 내고 한 회사를 만들지 않고 바로 큰 회사를 성공시킨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재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 모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기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한 2주일 동안은 텐트에서 살게 합니다. 각자 1인용 텐트를 산 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침 점심만 주고 저녁은 안 주고 조금 약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명상을 하도록 해요. 명상을 하도록 합니다. 왜 명상을 하도록 하냐면은 이게 실패를 하면 사람이 다 변명을 하게 된대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결정적일 때 돈을 안 빌려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하여튼 남 탓을 하게 된답니다. 남 탓을.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객관적으로 왜 자기가 망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명상을 하도록 한답니다. 그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오랜만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혼자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하는 분들이 혼자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그 섬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뭐 울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일기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관을 만들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도록 하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쓰게 하고 정말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 가상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한번 죽기 살기로 이왕 죽은 몸이니까 바닥에서 더 올라오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기한 기업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그런 모임인데 그 중에서 성공률이 꽤 된답니다. 사실 연세가 들어서 재기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그쪽을 거쳐간 분들 중에 재기한 분들이 많고 재기한 분들이 와서 또 강연을 하고 하는 게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재기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역전한 나라예요. 역전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온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을 써가지고 운명을 새로 개척한 나라이고 그런 역전 드라마의 역사가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민행동본부하고 조갑대 다툼이 현대사 체험수기라는 것을 모집을 했는데요. 한 200여 분이 글을 써서 보냈어요. 주로 연세가 60, 70, 80, 90까지 올라오신 분이 있었는데 직업은 아주 다양한데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역전극을 펼친 사람, 인생 역전극을 펼친 사람. 그리고 대충 끝이 좋았어요. 끝이. 물론 끝이 좋은 분이 있었다는 그런 경향도 참고로 한다고 해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쓰므로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열 생각인데 제목을 역전 드라마라고 일단 붙여놨습니다. 보통 사람 19인의 한국 현대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오늘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날이죠. 첫째, 3월 26일 141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한 날입니다. 경국 대통령.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써놓은 신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경국 대통령의 탄생일은 제대로 된 나라면 공휴일로 기리든지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또 북한 같은 못된 나라도 그날을 가장 큰 명절로 기리는데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번영하면서 잘 사는 이 5천만 국민들 중에서 그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언론도 정치도 대통령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이렇게 되면은 복이 안 오죠. 복이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복이 오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운이. 그 다음에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날입니다. 처형된. 이등박물로 쏜 것은 10월 26일이고 그 6개월 후에 여순에서 처형됐습니다. 아직 그 유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을 당한 날인데 올해는 정부에서 이 연평도, 냉정도 등등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도발 사건을 묶어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이다. 서해 수호의 날이다 해가지고 정부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다. 지금까지 천안하면은 폭침 46명 죽고 연평이 해전에서
2002년 6월 25일에 있었던 연평해전에서 참수리호 격침되면서 6명이 죽고 하는 우리가 당한 것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서해 수호의 날이다. 이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 전성절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성격을 바꿨습니다. 그 봉원처장이 박성춘이라는 육군 중장 출신의 박성춘 씨가 지금 5년째 처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부 부처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연속으로 이렇게 처장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7월 27일도 정부기념일을 정했어요. 7월 27일 휴전, 유엔 참전 기념일, 정전기념일, 유엔 참전 및 정전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휴전 기념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분단이 계속된다 해가지고 전쟁하다가 휴전해가지고 이게 300만이 죽은 인명 손실이 아무 그때에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엔 참전 기념 및 정전 기념일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7월 27일 휴전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자는 뜻입니다. 휴전하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휴전, 비행시, 분단, 전쟁이 무슨 으로 끝났다 이런 건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휴전을 통해서 정전협정이 맺어졌죠. 정전협정, 휴전.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서명 당사자는 세 사람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중공군을 대표한 평덕회, 그 다음에 유엔군을 대표한 클라크 대장, 이 세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럼 왜 한국은 없었느냐? 한국은 유엔군의 일원이었습니다. 북군은 유엔군의 작전 지휘를 받고 있었어요. 유엔군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좌익 지식인들은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휴전 협정 당사자가 아니니까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 우리는 빠져야 된다.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우리는 빠져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질적인 자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건 딱 자기가 간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보는 식으로 길게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휴전협정 당사자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평화협정은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언제 만들어져야 되느냐. 통일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통일된 다음에. 평화는 평화가 왔을 때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지 전쟁 중인 나라에서 평화협정 맺었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거 맞습니까? 월남에 73년에 평화협정 맺어졌어요. 그 2년 뒤에 월남이 격파되어 버렸습니다. 평화협정을 이용해가지고 월맹군이 그 약속도 어기고 해가지고 살감설금 월남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것은 북한이 무너진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평화협정에 응하면 안 됩니다. 이 정전협정,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 정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주게 됩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성명을 해서 뭐 앞으로 정전을 유지하는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에 있어요. 이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엔군 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장군이 한반도에 휴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 책임을 진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예요. 한미 동맹군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정전협정을 통해서 바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어요. 법적 책임. 그러니까 북한이 끈질기게 저 정전협정을 없애버리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을 몰아낼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협정 준수 관리 의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미 동맹, 연합사, 이런 데 다 일체입니다. 일체의 관계예요. 하나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정전협정을 성격을 바꾸면은 이 다른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평화협정 선동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평화협정,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평화협정 논의를 합니까? 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내는 언론인이 있다든지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 아니면은 무식한 소리냐, 아니면은 무식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냐. 평화협정. 자, 이렇게 해서 7월 27일은 유엔 참전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정전협정을 통해서 휴전선 남쪽의 국토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63년 동안 보존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이 그리고 자유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7월 27일은 사실상 우리가 이긴 날로 당합니다. 북한은 7월 27일을 전성절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침했으면은 부산까지 가야 전성절인데 휴전해놓고 무승부를 해놓고 전성절로 기념한다는 게 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침략당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침략당하기 전의 원상 복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성절로 기념이 됩니다. 7월 27일은 앞으로 우리가 전성절로 기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많이 해왔는데 그 도발이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실패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6.25죠. 6.25 남침을 안 했으면 우리 50년대 말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미동맹도 사라지고. 그러나 6.25 남침을 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국이 공산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버티고 해가지고 이 6.25로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산정만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애통하나 전쟁이라는 것은 그 돌아가시는 분의 피의 대가로서 나라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길이 기념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누구인 것이죠. 6.25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들어서고 거대한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 군대가 가장 선진된 조직이 됨으로써 5.16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 산업화시키는 주체 세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가능한 물질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6.25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박정희 당시 문관인데 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마 불평불만제로 끝나고 대통령 못했을 거예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남친입니다. 이런 곡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6.25를 통해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독일도 경제보복을 하고 재무장을 하고 대만은 우리 덕분에 살아남고 그리고 나토가 군사동맹체제로 가고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림으로써 공산 세계와 정면 대결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 40년 뒤에 소련
동구권 공산 직체주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시작이 바로 6.25에서 시작됐으니까 6.25는 한국이 이긴, 한국은 아직 미완성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긴 전쟁입니다. 세계에 우리가 기여를 한, 피를 흘려서 기여를 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두 번째 실수한 게 1968년 1.2 사태예요. 1.2 사태. 1.239 부대 김신조라고 알려져 있는 34명의 김신조 부대를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해가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담벼락까지, 자한문 담벼락까지 접근을 했는데 국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용감한 형사 몇 명한테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1.1 사태를 통해서 그때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자주국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국방, 예비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4월 7일입니까? 예비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4월 1일입니까? 예비군을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화보급이 있어야 되겠다. 무기는 정밀한 철강제, 특수 금속이 필요한데 우리 기술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중화 건설을 해야겠습니다. 드디어 70년대 가면 중화공업 건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1.1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전술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응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전략이 성공을 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이 이렇게 망하게 된 두 번째 단축을 1.1 사태로서 하는 것이죠. 자, 이 천안함 폭침은 어떻게 기억되느냐? 천안함 폭침은 완전 범죄를 기소를 했습니다. 잠수함을 잘 보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썼어요. 백령도 바다에 떠 있는 우리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 얕은 바다에서 그런 작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건 북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46명. 제일 처음에 그 46명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날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3월 27일에 부산에서 강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는 차중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이거 북한소행이다. 몇 사람의 해군 장군들한테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배가 깔아놓은 것은 의뢰로 당하는 그 길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뭐 안에서 터질 일도 없고 파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명박 정부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북한 소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해놓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한국의 KBS, MBC 등등 이런 언론, 그 다음에 야당 좌익 세력들이 계속 북한이 소행이 아닌 쪽으로 기사를 몰고 왔습니다. 아닌 쪽으로. 뭘 끌어올리면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조금 흔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군 참모총장이 북한 소행의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예단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예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또 예단하지 말라. 좌익 언론이니까 예단하지 말라 해가지고 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적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한국만 조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외국 사람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죠. 또 한국이 깔아놓은 기뢰가, 우리가 깔아놓은 기뢰가 있었어요. 기뢰가 올라와가지고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분할에 청와대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때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정일하고 이명박하고 만나는 이 회담을 주선하고 있는 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이 설마 이런 짓을 하겠냐 하는 어떤 심리 또는 회담을 성사시켜야겠다 기대 심리도 있고 이러니까 대충 아닌 방향으로 자꾸 유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확실히 서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바람에 이 사건 나고 나서 한 2달 동안은 이게 뭔가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한주호 준이라는 사람이 그 UDT 세계에서 신화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잠수를 하다가 죽고, 또 다른 어선이 거의 참여했다가 또 어선이 그 뒤집어져가지고 한 10명 죽고, 이거 잇따라 계속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UDT 작업을 지휘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명태, 중령태, 지금 대령이 되세요. 이 사람이 수중 작업,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 선체를 끌어올려 보니까 이거는 의뢰인이 분명했습니다. 절단된 형태라든지, 그 안에서 뭐가 폭탄이 폭발한 흔적도 없고, 외부 충격으로 딱 부동강 나는 그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들고서 의뢰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찾아라 이렇게 그래요. 사실은 보통 같으면 그것을 끝내도 됩니다. 이거 북한밖에 할 시험인데,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증거물을 찾자. 그 증거물이 뭡니까? 의뢰를 찾아야 되죠. 의뢰를. 증거물을 찾아야 되죠. 의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는 터지는 순간 다 산산조각으로 났을 테니까 그걸 찾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뭐가 남아있겠느냐. 또 바다가 뻘렁해지고 거기는 조류가 세고, 이 세월로 이번에 뒤집어진 그 금방처럼 수온은 그보다 3도예요, 3도. 수온 3도에 물속으로 들어가면 30분도 못 됩니다. 그런 데서 악조건 속에서 선체 건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권영대 UDT 중령 대사 출신입니다. 이 경남 어디 고향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을 우리가 냈습니다만, 그걸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 의뢰 찾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우선 권정대 대령은 하루에 보고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아니라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해군본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 보고하는 것도 요새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수시로 우리한테 먼저 보고하라 말이지. 그러니까 보고하는 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상거리 어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닥을 붙으려고 하니까 그 어민들이 우리 의족 자원을 왜 훼손시키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어민들한테 가서 또 이 작전하는데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UDT 대원들이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되죠. 이 상거리 어선 잘 감독해야 되죠. 이게 한국의 외국 같으면은 작전 딱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다 민간인도 협조해주고 접근도 안 하고, 그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 언론이에요, 언론. 기자들이 그냥 현장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대고,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KBS는 한주호 준이라는 사람이 발표한데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엉뚱한 데서 죽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이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이런 짓을 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건져 올렸느냐. 상거리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닥을. 그물로 그냥 끌면서 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져 올리는 나라는 없답니다. 자,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전물 찾는 식으로 하지, 면을 그냥 훑어가지고
그것도 바둑판처럼 조밀하게 했는데 그때 무슨 의뢰가 관련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나중에 되니까 이 원정대 중령이 가만보니까 그 의선 선장이 이 부산 선적이던데 김남식, 그분 고향은 전남이더군요. 이분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걱정이 돼가지고 군인보다도 더 군인 정신이 충실해가지고 그 부하들을 닥달을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해도 이 사람은 여기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으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뭐 도와드릴 게 없느냐 하니까 그 김남식 선장 이야기가 우리 선원들이 과거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감빵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감빵 좀 구해달라고. 그게 도와달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 감빵 구해서 줬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 올렸어요. 어느 날 그게 5월 15일인데요. 5월 15일 그러니까 한 50며칠 뒤에 일어난 4월 26일 약 40일 이후에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스크류나 이런 게 상당히 남아있는 본체가 남아있는 것을 건져 올렸어요. 그때 이 사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46명의 이 돌아가신 전우들의 영혼이 잔의 물을 찾아내가지고 그 물에 담아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담아주는 그 오름이. 그리고 이 김남식 선장 여기 인터뷰를 보면 천운이었다고 하는데 천운은 하늘이 도왔다는 뜻인데 하늘이 그 농땡이 부리는 사람을 하늘이 돕는 법이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선을 다해야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 1번이라는 또 글자까지 쓰여져 있었어요. 1번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건져 올려가지고 바로 5월 24일 날 주저주저하던 이명박 대통령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죠. 대북 제재 조치. 그게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경제 지원 안 하겠다. 특히 제주하고 이 부산 사이를 오고 가는 북한 배를 차단하겠다 등등 이 대북 조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사 해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무현은 그 시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연합사 해체할 시기가 아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면은 천안함 폭진도 북한이 전술적으로 이겼지만 전략적으로 졌어요. 손해본 걸로 나옵니다. 전략적으로 손해본. 전략적 패배죠. 전술적 승리지만 전략적 패배입니다. 전략적. 이 1.1 사태도 전술적 승리지만 전략적 패배. 6.25도 전략적 패배죠. 역사적 패배죠. 이렇게 천안함 폭침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폭침 의뢰를 건져 올린 것이고 폭침 의뢰를 건져 올린 사람들은 UDT고 그것을 지휘한 원영대라는 사람이고 그 밑에 고용된 상거리 의선 여기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자. 거기서 지휘가 됩니다. 선장 같은 이 지휘가 됩니다. 그 숫자를 세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리더십만 있으면 됩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 이 사람들이 프로죠. 프로가 애국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아들이 도왔는지 폭침 머리를 건져 올림으로써 역사가 바뀌게 되고 진 전쟁이 이긴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사이 군대를 보는 시각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6탄 신용사라고 그래가지고 폭탄을 들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자포해서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대전전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라. 그러나 지금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입니다. 근데 요새 직업군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사관, 옛날에는 하사관이라고 불렀는데 요새 부사관이고, 부사관, 장교, 이런 사람들이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미국은 온통 다 직업군인이죠. 왜냐하면 지원병 제도니까. 자기가 군대 가겠다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공업도 많이 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관총 사수는 세계에서 기관총 제일 잘 쏘는 사람이 되고, 조종사는 세계에서 공중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탱크 보는 사람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고, 각 그 같은 분야에서 최고가 돼요. 최고가. 기능적으로. 우리 군대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전문적 기능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애국심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하나의 인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권영재, 김남식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당했지만 반드시 이거 찾아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결정적 증거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권영재라는 사람은 5일 동안은 잠을 안 잤답니다. 누워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울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거울이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씨라고 있잖아요. 강씨. 시체 비슷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얼굴이 5일 동안 잠 안 자고 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찾아내야 된다. 요 북한 요 나쁜 놈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로 복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군인의 프로 정책입니다. 지금 군인의 프로 정책. 대한민국 군대가 욕도 많이 먹지만 이런 지휘관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니까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전번에 목함 지뢰 폭파 사건 때도 그랬듯이, 또 연평 해전 때도 그랬듯이, 그 연평도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우리가 포격 먼저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대가, 우리 해병대가 포대를 지키면서 조준을 해가지고 9분 뒤에 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분 뒤에.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다른 나라 군대는 아예 포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옆에서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돌리고 조준하고 이거 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해서 9분 뒤에 응사를 했는데 그거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기때 우리가 강해요. 바로 이 전문가들 직업없이 여기에 애국심이라든지 도덕성이 가미되면 정말 좋은. 그러나 반대로 자기 전문 기능을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동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에 불과하다. 인격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에 불과하다.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잘 훈련됐는데 도덕성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살인기가 됩니다. 학자들 뭘 좀 가르쳐 놨더니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잘 훈련된 개예요. 전문가일수록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일수록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은 이렇게 이 대표적인 사람 권영재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책을 하나 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 책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각 도서관이나 학교에 지금 기증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역전성의 연속이었어요. 이 역전성이 앞으로 계속될 거냐? 그런데 역전성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운이 따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운이 따른다. 운은 가끔 따라야 그게 운 아닙니까? 항상 생기는 운은 그 운이라고 안 하죠. 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평생에 한 번 정도 따르는 거지.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운이 계속 따르더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준비를 잘 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운이 따른다고 운이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살아남아서 한국 사람들이 6개월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올라오는 것밖에 없다. 더 내려갈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사람 독해지는 거죠. 전쟁하면 다 독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해요. 그러나 이걸 운이 항상 있다. 한국 사람들도 이 재주가 많은 거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위기에. 한국 사람들을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 공항에 2시간, 꼭 2시간 전에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안 지키고 1시간 전에 나옵니다. 2시간 전에 나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2시간 전에 나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다. 이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람 시키고 빨리 여권을 공항으로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만큼 이렇게 쿠션을 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옆에 사람 부탁해가지고 세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걸 넓게 있어요. 하도 재빠르고 인기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요새 핵 문제에 대해서까지 운이 따를 것이다. 김정은이 설마 쏘겠느냐? 손다 한데 그게 터지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까지 운에 기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반드시 당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복지 원회를 그런 식으로 찾았으면 누가 찾아줍니까? 슬금슬금 하면서 우리가 운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걸려주겠지. 그런 식으로 농땡이 부리면은 전사한 원원들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늘이 없죠. 최선을 다해. 99%의 최선을 다하고 1%를 하늘이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역전의 역사인데, 역전 드라마 역사인데, 그 역전 드라마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면 이 38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8선 하면은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전후부 38선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도 일어나고 38선. 그래서 38선에는 봄이 와도 그 누굽니까? 박춘석 씨. 작사한 38선에 보면 38선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겠습니까? 꽃피면 더욱 슬퍼. 꽃피면 기뻐야 될 텐데 38선에서 피는 꽃을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38선 축복입니다. 38선이 축복입니다. 38선이 그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적화됐어요. 38선이 어떻게 그래서 그어졌느냐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일본이 빨리 항복을 했더라면 그때 38선이 그어지지 않고 그때는 아직 소련군이 참전하기 전이었어요. 빨리 항복했더라면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어요. 바로 그날 소련군이 참전했습니다. 운동군을
밀어내고 만주에서부터 남쪽으로 급속 진격을 해가지고 벌써 함경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12일쯤 일본이 항복하겠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받느냐? 이 항복을 어떻게 받느냐? 일본군을 어디서 무장 해제시키느냐?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항복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이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소련한테 어떤 제의를 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의 어디 중간선에 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 그 큰 전쟁을 끝내는데 무슨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뭐 이 서류 저서를 보면서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 두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루 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한반도 운명을 결정을 했지. 그 결정을 맡았던 사람이 딘 러스크라는 사람과 딘 러스크는 그 뒤에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본 스틸이라는 사람, 둘 다 대내국이었습니다. 본 스틸은 1960년대에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다 한국과 유엔이지. 그 뒤에 유엔을 맺었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한테 빨리 한반도에서 어디서 군사 분계선을 그을지 바로 결정해서 보고하라. 이런 임무가 들어있어요. 두 사람이 옆에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막연하죠. 그 두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한반도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딱 들여다봤습니다. 가운데, 맨 가운데 38선이 있었어요. 38선. 다행히 38선 밑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때 미군 포로 소용소가 휴전선 남쪽에 있었다고요. 이거 보니까 38선을 제외했다.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소련군과 미군이 관할을 하기로 해보자. 이걸 스탈린한테 제의를 합니다. 자, 스탈린이 제의했는데 이제는 스탈린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스탈린한테 공이 넘어가세요. 스탈린이 그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경도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국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때 미군은 어디 있었느냐? 제일 가까운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있는 군대가 오기 전에 이미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또 그때만 해도 미국이 한국을 막 일본처럼 굳이 지켜야 되겠다는 전략적 생각이 아직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미국에 제의한 것을 금방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 스탈린이 왜 이렇게 금방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스탈린의 생각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 러시아 사람들은 잊지 못할 치욕이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뒤늦게 근대화를 한 몸도 자그마한 일본군한테 져가지고 그 1905년이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산혁명을 통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만방에 이런 장비가 없죠. 그때 러시아 군대는 육군으로서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3대 육군이죠. 그런데 이 황의종한테 졌다. 거꾸로 일본은 세계 비로소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던 깐디라든지 네루라든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백인종은 우수하다고만 여겼는데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겼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줬습니다. 이 러일전쟁. 러일전쟁 결과로서 우리는 일본 식민지가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러일전쟁에 일본이 이기는 걸 보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더 민족 독립운동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러시아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서는 일본이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군사적으로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이번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지면은 일본을 분할 점령을 할 텐데, 독일을 분할 점령했듯이 2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독일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네 나라가 구역을 나눠서 분할 점령했죠. 그런 식으로 일본을 분할 점령할 텐데 거기에 러시아도 소련도 끼어들 수 있도록 하나는 양보를 하자. 한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의 주장을, 근데 북해도는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어보니까 미국이 우리가 일본을 다 통치하겠다, 점령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해서 소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 스탈린이 그럼 좋다, 우리가 38선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만이라도 공산정권을 세우겠다 해서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정권을 세우는 쪽으로 1945년 9월에 결심합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았습니다. 그 38선이 없었다면 부산까지 공산 치하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행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38선 축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6.25가 나왔어요. 6.25가 나지 않았으면 1950년대에 우리는 적화됐습니다. 그러나 6.25가 나면서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이런 분들의 덕분으로 유엔군을 보내서 살려주고, 거기서 대한민국이 살았죠. 또 세계 여러 나라가 살 수 있었습니다. 1.1 사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전극을 1973년이죠. 73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건설을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주국방을 하려니까 이 중화공업 건설해야 됩니다. 중화공업을 건설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든다. 이 가발 팔고 석유 팔고 해가지고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0%로 늘릴 수가 없다. 중화공업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선언을 73년 초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요, 중화공업 건설을 하면 가장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가요. 제철소도 자동차도 막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경공업 하는 나라가 중국 과학공업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입니다. 그게 73년 초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3년 10월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자 산유국들이, 주로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석유를 무기화한다. 친미 국가나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에는 석유 공급 안 한다, 수출 안 한다, 제한한다. 그러면서 석유값을 배럴당 2달러 하던 것을 4개월 사이에 12달러로 5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전량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그럼 중화공업 한다고 막 일을 벌려놨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그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 중화공업을 거둬야 됩니다.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중화공업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찌했든 전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츠려듭니다. 움츠려드는 방식으로 위기가 오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츠려들려고 해서 대응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꾸로 했습니다. 중화공업 계속한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물로 들어가야 되듯이 중동으로 진출한다.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때 석유값이 오르니까 중동에 돈이 모이고, 그러니까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항만도 짓고 뭐 공장도 짓고 그게 돈이 있다. 여기에 건설 회사들이 진출한다. 회사가 진출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필리핀이나 타일랜드 같은 식으로 인력을 보냈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인력을 보냈어요. 그때 회사가 났는데 무슨 상환기업, 동화건설 큰 회사가 한진 등등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죠. 이게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원인이 있죠. 월남전 때 이 회사들이 나가서 큰 공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 단위로 나갔습니다. 회사 단위로. 그걸 건설부가 잘 지도를 했어요. 그 김재규는 건설부 장관도 아주 공이 큽니다. 회사 단위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임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베인 공사 같은 9억 달러짜리 공사도 하고 그래서 한때 중동에 약 30만 명의 우리 근로자가 일을 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2년, 3년 동안 집에 오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무지하게 생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7년에 가면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로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름값을 개선하고도 약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화공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70년대에 중화공업 건설에 집중 투자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이 70년대에 우리가 중화공업 투자를 해석으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이런 나라와 순서가 뒤집어져 버렸죠.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다 우리보다 앞에 가요. 필리핀도 우리보다 앞에 가다가 그 사람들은 중화공업 건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70년대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수출 위기가 와가지고 경제 침체가 오니까 그런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우리만. 그래서 우리만 지금 선진 경제로 가게 됐어요. 70년대에 결판이 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역전선 제1차 오일 쇼크를 당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이죠. 나라의 운명을 걸고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제5대 공업국가가 되는 깃털이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역전선이죠. 역전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위기를 당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는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선장이든지 아니면 조종사든지 회사 사장이든지 가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이 지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위기 때 당황하면 그걸로 지도자가 당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위기 때 지도자가 당황하면 그럼 부하들이 아무리 지도자를 젖히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구름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날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종사가 당황해버리면 막 조작 실수를 하고 해가지고 끝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딱 정신 차리고 파도를 정면으로 빠지면서 헤쳐나가야지. 선장이 당황하고 저 기관실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기관 엔진이 꺼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이게 기회다라고 한다는 거죠. 기회다. 다른 나라는 다 실패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앞장설 수 있다. 기회라고 판단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역전성을 이루고 아까 천안함 폭침에서 어뢰를 건져 올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방 맞았지만은 요거 건져 올리기만 하면은 북한을 코어나를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충 이깁니다. 대충 성공을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또는 하늘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유신체제가 있었어요. 이 유신체제를
72년 10월 17일에 선언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유신체제를 통해서 정치, 언론의 반정부 활동을 거의 침묵시켰어요. 고분고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건설을 위한 추진력에 대박을 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 젖히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독재를 했다고 욕을 먹었지만은 요게 한국적 역전성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런 역전성 역사를 찾아보면 80년대는 또 뭡니까? 서울올림픽 아니었습니까? 서울올림픽을 개최한다. 1979년 박근혜 대통령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장 정상정 씨가 발표했는데 그때 혹시 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주최한다? 아마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데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잊혀진 상태에서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추진을 했어요. 81년에 바덴바덴에서 나고야를 제치고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또 독재자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이 아주 인기가 없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북한도 요거를 어떻게 정지할까, 애를 쓰다가 아웅산 테러도 하고 김연희를 보내가지고 야나공기를 폭파시키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성공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부 공산권 국가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이라는 간판이 주최국이 되니까 어느 나라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갈 수가 없었던 중국, 소련, 북한 빼놓고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망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우리 붙었어요. 소련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올림픽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헝가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동도, 체코, 나중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걸로 해가 12년 만에 온전한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올림픽 대성공했어요. 이 올림픽이 또 한국의 민주화를 도왔습니다. 1987년 2월에 그렇게 큰 시위가 있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을 또 한번 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엄령 폈다가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못하겠다. 반납해야 될 상황이 이르니까 참아야지. 또 야당이나 학생들도 이거 너무 우리가 심하게 하면 서울올림픽이 날아간다. 우리도 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하나의 완충 역할을 서울올림픽이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17일 날 개막된 서울올림픽은 역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기록도 많이 나오고 게임 운영도 최고고 또 많은 흑자를 남겼습니다.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서울올림픽 때 구축했던 이 공산 세계화의 대화 채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동국군과 수교합니다. 드디어 92년에는 원초였던 베트남과도 수교, 중국과도 수교해서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유럽 갈 때, 옛날에 유럽 갈 때 기억납니까? 어디를 통해서 갔습니까? 앵커리지를 통해서 갔어요. 앵커리지 가가지고 한참 쉬었다가 또 비행기 타고 파리까지 가는 오늘 20시간 걸려요. 20시간. 이젠 바로 중국, 소련 상공을 거쳐서 바로 유럽까지 가고 우리의 활동 무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올림픽이라는 역전 드라마는 안 된다는 걸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 발전 안 된다. 한국은 외채로 망한다. 서울올림픽 실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들이겠어요. 언론이, 교수, 야당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참 쉬워요. 안 된다고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그럴듯합니다. 다 속아넣은 거예요. 근데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좀 허황돼 보입니다.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꿈꾸는 것 같아요. 무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끌어온 나라입니다.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 사이에서 한 번도 안 된다는 사람의 그 저주가 먹힌 적이 없어요. 된다는 사람. 근데 왜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된다고 생각하느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하루를 살아도 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할머니들이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더구나 대한민국 남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축복받은 거다. 실패한다고 한들 내가 뭐 굶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쁜 짓 안 하면 내 감옥에 안 가는 게 한번 해보자. 선의를 믿습니다. 선의를 믿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나중에 하나 더 돕겠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봐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비관론자구나 낙관론자라는 사람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인상에도 나타나고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긍정적으로 남을 용서하고 이런 속인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언론과 이 지식인 사회 또는 정치인들에서 헤게모니를 잡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신문 지면을 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적중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정부의 드라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문제다. 계속 이런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으려면은 좋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그 지도자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욕을 먹는 게 가장 큰 욕을 먹는 비난받을 용기가 큰 용기죠. 박수 받는 게 용기가 아니죠. 비난받는 게 용기죠. 자기가 확실하다고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서 비난받는 용기를 부렸던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등등 우리 선배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거냐라는 게 큰 이제 과제가 되겠는데, 제가 원래 들어와서 일본을 3차례 갔다 왔습니다. 3번 갔다 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버블 붕괴다. 이런 버블 붕괴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주로 접하게 됩니다. 버블이라는 거품이라는 뜻이죠. 거품. 영어로 표현해가 버블 붕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5년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물가나 이런 게 다 경제 수치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무슨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2% 뭐 이렇게 어떤 제로 뭐 떨어지고 동시에 주식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약간 이렇게 활발하죠. 인플레도 없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물가가 더 내려간다. 지금 일본의 경제 목표는 물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겁니다. 올릴 겁니다. 아베의 경제 정책의 제일 목표가 물가를 2% 올리는 거라고. 우리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죠. 드디어 금리까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가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침체되죠. 성장하지 않고 침체가 됩니다. 사회가 좀 조용해져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법을 붕괴라고 하는데 그 결과로서 일본에 가보면 90년대 일본에 갔던 사람들은 그 전에 갔던 사람들은 일본의 물가가 비싼데 놀랐는데 요사이는 일본에 여행을 하면 물가가 산데 놀랍니다. 물가는 산데 질이 좋은데 또 두 번 놀래요. 제가 모밀을 참 좋아합니다. 모밀. 일본의 모밀, 우동, 라면 값은 20몇 년 동안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600엔 아니면 700엔입니다. 미야자키에 갔더니 모밀을 2짝을 더 시켜서 돈을 추가를 안 받아요. 저는 모밀을 열흘 동안 먹는데 모밀 3짝을 시키고 대포라 나무까지 먹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이었습니다. 회전 수시집에 가가지고 아주 고급 수시만 먹었는데 1인당 25,000원이었습니다. 그걸 한국 호텔에서 먹으면 최소한 10만 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넓은 콘도형 호텔에서 잤는데 수중료가 하루에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이렇게 물가들. 택시 기사한테 물었어요. 얼마 벌어가느냐? 한국 돈으로 150만 원 벌어간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 그게 생활이 됩니까? 하니까 연금이 120만 원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얼마 벌지 해가지고 옆으로 잘 견디지를 안 하죠. 자기 분수대로 사는 사람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법을 붕괴 시대로 갔는데 한국은 지금부터 법을 붕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전을 한국은 20년 뒤에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제 법을 붕괴 시대가 들어갔다는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인구가 일본처럼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별로 안 오르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3%, 4%입니다. 4%도 많죠. 3%, 2%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값은 그대로고 부동산 값이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이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버블 붕괴 시대로 들어가서 일본은 20년을 거치면서 거품이 꺼졌어요. 일본 경제가 아주 튼튼합니다. 어느 정도 튼튼하냐?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쓰나미 사건 이후에 일본에 가동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 50개 전부 다 못 닫았어요. 우리 24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개 다 문 닫아도 일본 절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끝없이 돌아갑니다. 우리 24개 원자력 발전소 다 문 닫아버리면 우리 공장 제대로 돌아갑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으니까 석유 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석탄 수입도 물어주고 석탄 석유 발전소를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역이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무역. 그런데도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 약 6조 달러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6조 달러. 이건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금리죠. 금리. 그게 무역 적자를 보충하고 해서 외환 수지 흑자가 연간 1,200달러. 1,200억. 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국채는 98%가 일본 사람이 삽니다.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부도날 여유가 없죠. 일본 사람이 사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신체 상태, 버블 붕괴가 올 때 한국을 견딜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냐?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선동하는 사람. 대기업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잘 사는 사람 때문에 이런. 그래가지고 1대 99다. 99가 1%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사분부가 더 심해지고 계속 임금 내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족노조, 강성노조, 그걸로 쏟아진다.
위기가 와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식으로 대처하는 나라와 일본식으로 대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부도 직전에 왔는데도 복지 예산 줄이라고 하면 데모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버리고 합니다. 그러다 부도가 나버리죠. 일본은 경제 위기가 오니까 우리끼리 성선비도 드리고 조심하자. 딱 내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개 20년을 견뎌내고 지금 아주 건실한 체질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게 앞으로 고민이 정치의 문제고 언론의 특히 정치의 선동한 그런 근본적 국민 교양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무리 전문가라도 도덕성이 없으면 잘 훈련된 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학력이 높고 지능이 뛰어나더라도 이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위기 때 동물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이 4.13 선거를 잘 치러야 됩니다. 4.13 선거는 막판에 넣어가지고 부산 영도 출신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 묘수를 써가지고 아주 재밌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공천이 새누리당 공천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후보를 내도록 한 소위 경선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전 지역구에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소위 친박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도 많이 좀 내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구라는 그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 핵심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공천 주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그것만 부각이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부친이 유수호라는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 민정당, 전두환 때 민정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4월인가 원내대표로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좀 고약해요. 상당히 좌파적 시각에서, 개독정론적 시각에서 재벌을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 노조를 곁드는 이런 연설을 하고 그 뒤에 이 공무원 임금개혁 때 저쪽하고 협상하면서 정부 방침과 다른 아주 불리한 합의도 하고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시행령을 국회가 당 부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데 합의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 덕분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과연 이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냐. 그러나 좌파로부터는 박수를 받고 해가지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대신의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공천관리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정체성이 안 합니다. 그동안 하는 행동이 이거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시켜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껏 한다는 게 뭐 대통령의 뭐과 불화를 했다든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뭐 약을 올렸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왜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지역구에 이렇게 있는데 왜 저 사람을 공천 탈락시켜야 되는지, 더불어 원내대표를 지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같이 그 연설문을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은 이 사람은 충분히 탈락시켜도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렇다고 탈락시키려면 빨리 했어요. 처음부터 공직 시작할 때 딱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또 이재호 의원 그분도 상당히 좌파적 성향을 가진 통일권과 대국관이 이 헌법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탈락시키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탈락시켜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명을 생략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 완장을 차고 와가지고 비민주적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비판적 여론이 있더구나. 조선중앙 동아일보 흔히 보수적이라고 중앙일보 보수적이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언론까지 앞장서가지고 이런 공천은 무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설명 부족이 있다. 설명 부족. 그런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그 사람이 뭐 소속으로 나와서 출마를 하기로 할 텐데 끝까지 이 사람을 결정을 안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는 정도까지 몰아놓으니까 막판에 이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지 않고 잘라야지. 자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를 용기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람 믿지만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하다 너무 무슨 데가 박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기도 없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웅 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영웅이 될 필요 없는 사람은 영웅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코너로 보는 그건 결국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코너로 보는 건데 이 친박 세력과 이 항구라는 분이 그런데 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코너로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항상 구멍을 열어놓고 여유를 주고 몰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코너로 보면은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를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이러되면 난 나중에 공천 추천서 도장 안 찍겠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급작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흘러들었겠지. 이 사람 또 마지막 날에 딱 마지막 날 하고 앞두고 도장 안 찍겠다 이러버렸습니다. 도장 안 찍겠다. 이미 탈당할 시간도 늦었어요. 넘어버렸습니다. 탈당할 그 시간도 넘어버렸으니까 그 6명이 다 이제 졸지에 출마도 못하게 생겼죠. 그때부터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막판에 이것도 일종의 역전극인데 주도권을 잡으니까 야 큰일 났다. 그럼 다른 수를 써서 무슨 권한 대행을 만든다 해봤다 그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김무성씨를 올라가지고 최고회의를 열어가지고 타협을 본 거 아닙니까? 3대3으로 세 사람은 살리고 세 사람은 공천 안 해주는 쪽으로 3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3대3. 그러다가 보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출마해야 될 사람은 출마를 못하고 해가지고 뭐 무덤표 당선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게 당선되는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좋은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체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시킬 때는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주국가는요, 간첩도 민주주의식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지, 저런 간첩이다 해가지고 그냥 적절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절차를. 이번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과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해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모습은 완전히 친박 세력이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친박 세력의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람들이 과연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부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충성을 한다. 개인 박근혜한테 충성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박근혜한테 충성한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헌법에 충성해요.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됩니다. 헌법이 더 큰 기준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친박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아가 뭐 출마도 해보고 한자리 해보겠다는 그 일부 가진 사람이 정작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든다면 앞장서 나와가지고 이재호, 유승민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공천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서 안 된다. 정체 선거 안 맞다. 새누리당은 정체 선거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 선거 안 맞는다.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천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 보수 세력이 다 맞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설명 안 해요. 왜냐?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논리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념적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용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알아야 뭐 면전을 한다고 알아야 싸우죠. 알아야 모르면 못 싸웁니다. 이념 전쟁은 논리에 싸웁니다. 이념 무장이 안 된 집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친박 세력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을 욕보이고 말습니다.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런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절대로 충성 안 합니다. 절대로. 한번 보십시오. 제 예언입니다. 이번 총선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친박 세력이 큰 타격을 입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어디부터 대통령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직을 누가 봐줍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고 전직 봐주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은 항상 현직 우선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한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야 돼요. 뒤에서 무슨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정한다고 하다가 다 당해버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러난 다음에 국정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노태우 대통령 뭐 조정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당장 당해가지고 백삼사로 갔습니다.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국민들이 존경심과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을 미안한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연약하게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력이 아부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역대 우리 정권에서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정을 하고 이기붕 참 좀 부상한 사람인데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제2인자 이기붕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때 김형우 어떻게 됐어요? 이구라 어떻게 됐어요? 자지철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 정권 때 장세동, 노태우 정권 때 박철원, 김영삼 정권 때 누굽니까? 김현철, 김대중 정권 때 그 아들 권노가 이런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금명한 사람 중에 나고 안한 사람 누구죠? 이명박 정부 때 그 형제는 이상도 씨 그분은 참 풍족하고 했는데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지켜버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접근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전례가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퇴임하면은 일개 평균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무슨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생각은 난 박근혜 대통령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후배에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구도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참 유리합니다. 왜냐? 이 국민의당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일정한 지금 현재의 8% 9%를 갖고 있어요. 8% 9%.
보통 1%, 2%로 성표가 결정되는데 8%, 9%를 대충 야당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게, 근데 앞으로 가면은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나가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단할 수가 없어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 김무성 대표의 마지막 그 승부수는 새누리당을 도와줍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새누리당 공천은 전부 이 친박 세력이 주도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마지막 가서 딱 공격을 잡는 거 보니까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에 실망해가지고 이번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 마음 좀 바뀌는 거 있어요. 그건 선거 전략상 새누리당에 도움이 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박 세력 등등이 나온 과정에서 이번에 보수 세력이 많이 분열이 있어요. 주로 박근혜 대통령 파와 반대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돼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그것 때문에 약간 그게 중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새누리당이 지지는 않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크게 이긴다기보다는 지지는 않는 선거. 여기에 지금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자칭 국회 선진화 조항, 실제로는 국회 마비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5월 말 이전에 이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위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으로 나와야 돼요. 위헌.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좀 정상화, 국회가 정상화된다. 국회가 이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 거 아닙니까? 난장판 이전에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 국회는 다수결이라는 것은 50%야 되는데 50%를 다수결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국회 의결이 50%를 안 된다, 20%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일이 세상 만사에 다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주총회에서도 50%안 된다, 60%를 해야 된다. 이사회에서도 60%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지구가 멈춰버립니다. 다수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수결의 원칙을 60%로 바꿔버리면 기업도 기능할 수 없고 이사회 어떤 단체 심지어 학교까지도 기능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자연법 차원에 이거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 차원에서는 위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3일 만났을 때 4월 13일이 선거 끝나고 나서 만나니까 거의 또 선거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새로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선거에 절대 기권하지 마시고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기자님 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많이 혼란이 온다 하는데 거기에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폭침 의뢰를 찾다 이 책을 한 번씩 구해 가십시오.